뭐 시험 보신 분들은 수고가 엄청 많으셨고요. 처음 보신 분들은 이번에 처음 보셨죠? 우리 그 전주에서 올라오신 이세 분. 네, 처음 보셨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힘들죠? 그게 이제 그 저도 이제 다른 기술사를 시험 보러 한번 갔는데, 이번에 용산공업고등학교에. 저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지나가다가. 있는데 제가 딴 기술사분들 그 시험 감독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기술사가 제일 이게 시간이 길고 제일 힘든 시험이라고. 그러고 뭐랑 비교했냐면 의사고시도 의사고시랑 비슷하대. 기분이 안 좋죠. 의사고시들은 그렇게 해갖고 의사 되고. 예. 그런데 뭐 상당히 힘든 시험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하시더라고. 왜냐면 감독관도 힘들거든. 100분 동안 거기 지키고 보고 있느냐고. 감독관도 막 힘들어갖고 막 계속 막 먼 산 쳐다봤다가 졸다가 뭐 좋은 거는 나가도 되나? 감독관들 네, 좋은 거는 앞에 다 자른다고. 나가도 돼요. 뭐 좋은 거 뭐 졸았 뭐 실제 졸았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120일의 건축기계설비술사는 자기가 준비가 좀 돼 있었으면 또는 학원 강의를 그냥 열심히만 들었어도 그리고 쓰는 방법만 좀 알았어도 합격이다. 네,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기대. 네. 네, 그만큼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네. 평이하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저는 제 책 기준으로 평이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이 두껍지가 않은데 이 책에도 문제가 거의 한 80~90%가 나왔어요. 네. 신기하게도.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제가 좀 뭐죠?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BTL, BTO? BOT? 그 오해를 살 만한 문제가 나왔어. 오해를 살 만한 문제. 네. 그거는 좀, 뭐 제가 내통하거나 그런 절대 없고요. 네. 절대 저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네. 근데 문제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인맥이 안 좋아갖고 보통 이제 이런 학원에서 강의하신 분들은 바로 이제 토요일에 시험 보자마자 받거든요. 저한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큐넷에서 그냥 저는 월요일날 이제 확인을 했는데, 월요일 그 문제 보고 깜짝 놀랐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나? 그것도 뭐 4역도 뭐 하고 여기서 다 풀었던 거예요. 그 전에. 뭐 4역, 뭐 차압벨, 전부 다 거의, 뭐 1교시는 거의 다. 그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로 넘어가니까 3교시에서는 여기 학원에 소방기술사분들이 많은 걸 알고 소방 문제를 2문제를 냈더라고, 이번에. 네. 그러니까 소방 문제를 2문제를 냈는데, 그 소방기술사분들이 좀만 준비되어 있었어도 이번에 그냥 합격이에요. 소방기술사분들은. 왜냐면, 기본 이론을 만약에 자기가 3에서 6개월 정도 준비를 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쓰는 것 좀 하고, 그 다음에 소방 문제 2문제가 그건 누구보다 잘 쓴다고. 소화 펌프, 뭐, 그 다음에, 소화 저수조. 네. 이렇게 2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3교시가 어려웠던 거예요. 기계설비는. 기계설비 쪽 분들은 그 문제들 2문제 때문에 3교시가 어려웠던 거거든. 그래서 이제, 만약 소방기술사분들이 준비가 되신 분들은, 좀, 이번에, 조금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출제 경향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거 안 끊어도 돼요. 앞에 거 그냥 나가도 됩니다. 네. 네. 자, 출제 경향 한번 볼게요. 자, 출제 경향이 이번에 상당히 좀 특이하다 정도로 나왔어요. 특이하다. 네. 이 31문제 중에서,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초역학이 3문제나 나왔어요, 이번에. 기초역학. 토리첼리를 필두로 해서 기초역학이 3문제나 나왔습니다. 기초역학이라고 해서 뭐 어렵게 나온 건 아니고요. 어렵게 나온 건 아니고, 전부 다 풀 수 있게끔 나왔어요. 한 3문제 정도, 기초역학이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괄목할 만한 게 여기죠. 건축일반. 네. 건축일반.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문제 월요일 딱 받아봤는데, 이거는 뭐, 시공기술사에 나오는 문제가 4문제인가 나왔더라고. 시공기술사형 문제가. CM, 뭐, VE,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4문제 나왔어요. 4문제나. 네. 건축일반에서 4문제나. 근데 이제 우리 책이 건축일반이 잘 돼 있거든. 네. 거기서 다 나왔어요. 네, 책에서 다 나왔어요. 건축일반에서. 물론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공부를 안 했으면 뭐 말짱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원래 이제 공조 쪽에서 한 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덟 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공조부화나 공조 합쳐서 여덟 문제 출제되고, 그 다음 이번에 위생 및 배관에서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어요. 위생 및 배관에서. 자, 위생 및 배관에서 출제가 많이 됐더라. 그래서 원래 위생 및 배관이 한 5문제 정도 포션을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7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7문제. 네, 위생 및 배관에서 한 7문제가 나왔다. 위생 및 배관 쪽에서 우리 소방이랑 좀 섞여 있는 거죠. 이쪽이. 좀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난방은 이번에 또 지역 냉난방이 정말 우리가 그 마이너하다라고 생각하는 배관망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됐었죠. 배관망에 대해서. 자, 한 문제가 출제했어요. 크게 포션은 낮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파트에서 한 문제 출제됐죠. 우리 주구줄창 강조했던 연료전지가 출제됐어요. 연료전지는 앞으로 이제 부상하는 신재생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분산형 발전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제가 이제 학교에도 강의를 나가는데, 학교에다가 이제 이제 설계하는 친구들 이제 보고 계속 분산형 발전 연료전지를 넣으라고 그래요, 제가. 넣으라고만 하죠. 넣으라고만 계속 해요. 근데 아무도 안 넣어. 맨 그냥 태양광만 올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법규에서 예측이 됐던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친환경 법규가. 그래서 인증 부분이 하나 나왔고, 제너지 건축물 인증 부분하고 EPI 부분이 나왔었죠. 네. 두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냉동 부분은 안 나왔어요, 이번에. 냉동 부분은 안 나왔어요. 우리 풀비등이라고 해서 좀 연관된 게 있긴 한데, 네. 안 나왔다고 보는 게 맞죠. 냉동 부분. 자, 그 다음에 기계일반. 네, 여기서도 많이 나왔죠, 이번에. 기계일반에서 3문제가 나왔어요. 3문제가. 자, 기계일반의 3문제가 커미셔닝, TAB, 그 다음에 내진. 네. 우리가 익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기계일반에 이제 우리가 TAB, 커미셔닝. 이게 이번에 나왔다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석한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만약 합격했으면 좋은 거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 부분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종합 공조 제어 개통도 그리는 문제가 출제됐고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 우리가 출제 경향을 보면, 기존하고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이 건축 일반, 건축 환경을 하나 뺐네요, 제가. 건축 환경이 추가로 한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고, 자, 우리가 이제 출제 부분 보면 이번에는 비중이 건축 일반하고 기계 일반 쪽이 상당히 많았어요. 무려, 지금 보면 몇 문제? 7문제인가요? 7문제가 건축 일반과 기계 일반. 건축 일반과 기계 일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설비 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내용들이 아니에요. 전반적인 관리적 차원의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많이 된 형태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글을 좀 잘 짓는 사람들이 많이 유리를 했다라는 거죠. 모든 시험에 이제 글을 잘 짓는 사람들이 많이 유리하게 되는데, 자, 집중 출제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중 출제 이슈. 자, 어떤 것들이 집중적으로 출제되느냐.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관리형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관리형 문제. 네. 자, 관리형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즉 큰 틀에서 건축과 기계를 다 아우르는 형태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관리형 문제가 총 6문제 출제됐어요. 6문제가 출제가 됐고, 자, 그래서 1교시에 5번이 FMS가 출제됐어요. 1교시 5번에 FMS. 1교시 5번 FMS. 자, 요건 뒤에도 제가 이제 해석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드릴 건데, FMS라고 하는 건 유지관리죠. 유지관리. 건축물 유지관리를 FMS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시설 유지관리예요. 네, 시설 유지관리. 이 시설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계설비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그래서 FMS 부분은 이제 기계설비하고는 떼어낼 수 없는 어떤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의도를 갖고 출제하지 않았었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가 1교 7번 문제가 기가 막힌 문제였죠. BTO, BTL. 이렇게 출제가 됐던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4월 달에 뉴딜 정책이 이제 우리나라 뉴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국형 뉴딜이 이제 나오면서 물론 이제 IT나 비대면 쪽으로의 뉴딜이 보통 나왔었는데, 자, 그거 연관시켜서 뉴딜이라고 하면 건축이나 이쪽에서는 BTO, BTL이거든요. 그죠? 여기 SOC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1교 13번에 이제 TAB가 나왔죠. TAB. 네.
TAB. 이것도 TAB도 뭐예요? 유지관리예요. 유지관리. 그렇죠? 체킹입니다. 체킹. 자,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로 넘어가면 3교시 4번 문제가 커미션이 나오게 돼요. 커미션이. 네, 전반적으로 치는 커미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4교시 3번에 가면 4교시는 감히 제가 말씀드린 4교시 3번은 건축시공기술사랑 거의 비슷해요. 문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기술사인지 모를 정도로. 자, 4교시 우리가 3번에 가면 CM이 나오죠.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자, 그 다음에 4교시 4번에 LCC. 그죠? 이렇게 출제되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출제되는 처음 봤다. 이렇게 건축 일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일반 쪽에 관련 문제가 6문제 정도 출제됐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이제 시공사 쪽에 계신 분들, 시공사 쪽에 조금 높은 직급에 계신 분들은 이런 단어들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자, 많이 유리했을 문제들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기계설비율사가 이제 건축과 기계가 합쳐진 건데, 네, 건축 쪽에서 접근하신 분이 있고, 이제 기계 쪽에 접근하신 분들이 있어요. 두 파트로. 이번에 이제 건축 쪽에서 접근하신 분들이 상당히 유리했던 시험입니다. 네. 6문제 나왔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방입니다. 소방이에요. 자, 원래 올해, 작년이죠. 네, 작년에 기계설비기술사의 출제 범위가 바뀌면서 소방, 가스 이런 쪽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 출제 범위에 빠졌었거든요. 네, 명시화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안 나오다가 이번에 소방을 2문제나 출제를 해버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이의제기를 할 만한 친구 중에 하나예요. 저는 하면 안 되죠. 네, 저는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뭐 친구의 친구 정도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소방이 2문제가 나왔어요. 2문제. 자, 첫 번째는 겸용조수조. 자, 겸용조수 문제가 나왔죠. 그죠? 네. 3교시 5번입니다. 3교시 5번. 3교시 5번에 겸용조수조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리트 펌프, 원심 펌프. 원심 펌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밑에 소화 펌프와 일반 펌프의 차이를 물어봤죠. 그죠? 네. 재밌었겠죠? 들어갔어요. 시험 보셨죠? 그죠? 재밌으셨죠? 이번 시험? 네? 2문제 많이 재밌었어요. 그죠? 네. 2문제 많이 재밌었어요. 네. 자, 네. 자, 그리고, 자, 요게, 수압 펌프가 6번 문제 나왔죠? 3교시 6번 문제. 네. 네. 겸용조수가 1번이네, 1번. 네, 1번. 1번이고 6번. 그래서 3교시가 아마 출제하신 분이 다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출제 범위가 아닌데도 소방을 내버리시니까, 제 입장에서 좀 문제가 되는 거였죠. 자, 그래도,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또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안전 부분이 2문제가 나왔었죠. 안전 부분. 안전 부분이 이제 내진하고, 그 다음에 음압 부분이 나왔어요. 다 예측이 됐던 문제들이죠. 내진하고 음압 부분이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내진 같은 경우는 3교시 5번. 3교시 5번에 내진을 전반적으로 물어봤어요. 기계설비 내진에 대해서 한번 풀어봐라. 네. 전반적으로 물어봤고, 제가 자꾸 틀리죠. 음압이 3교시 5번이죠. 네, 3교시 5번. 3교시 5번. 자, 그 다음에, 자, 내진이 4교시 6번이었어요. 4교시 6번. 자, 이렇게 출제됐고. 자, 그 다음에 4교시 네 번째로 친환경 버큐. 한동안 안 나오다가 2문제가 출제가 됐죠. 요것도 역시 예측이 됐던 문제입니다. 왜냐면, 제로해지 건축물 인증이 개정이 올해 초에 됐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됐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1교시에 10번에 EPI가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3교시 3번에, 자,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나왔어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다 예측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공기 반송계통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송풍기나 덕트나 뭐 저번 회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도 2문제 정도, 3문제 정도 나왔죠. 공기 반송계통에서. 반송계통에 3문제가 나왔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1교시 4번에 여러분들이 땡큐하고 풀었던 문제 중에 사역이 나왔죠. 사역 땡큐 문제죠. 그 다음에 8번은
도대체 어떻게 한 페이지를 써야 될지 모르는 문제 하나 나왔죠. 종행비. 그죠? 종행비가 나오고. 종행비.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4교시 이번에, 자, 바닥공조 치출가 나왔죠. 공조 치출. 네, 그렇게 출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특이점을 잠깐 보면, 이번에는요, 에너지 관련 문제가 팍 줄었어요. 원래 에너지 관련 문제가 일반적으로 대여섯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이번에 에너지 절감 관련 문제가 팍 줄다 못해 없어요. 에너지 절감에 대한 내용이. 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특이했다. 그렇죠? 에너지 절감이 없어요. 문제 출제 비중이 많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지난번 회차는 생활하자가 많았어요. 소음, 역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생활하자 문제가 거의 없어요. 네. 그 생활하자가, 자, 많이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자, 요렇게 내면, 생활하자, 이런 식으로 내면 문제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네. 깊게 관여를 안 해봤으면. 자, 그래서 쉽게 내다 보니까 이쪽으로 간 거죠. 그죠? 쉽게 내다 못해서 이쪽으로 다 흘러버린 거죠. 어떤 걸 내면 쉬워질까? 커미셔닝, CM, LCC. 그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시험장 가도 운은 띄울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1교시는 우리가 제가 감히 주머니 손 넣으면 안 됩니다. 주머니 손 넣으니까 막 댓글 달리더라고. 주머니 손 넣었다고. 자, 그래서 제가 이러고 지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중하예요. 중하. 1교시 난이도는 중하예요. 네? 하까지는 아니야. 중하야, 중하. 네? 그 다음에 2교시는 중입니다. 중이었고, 그 다음에 3교시가 소방기사분들은 하였죠. 네? 근데 실제 이제 기계기사들이 볼 때는 중상이에요. 두 문제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4교시가 다시 중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하였어요. 중하. 낮은 난이도였다 이거죠.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그죠? 실질적으로 낮은 난이도였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 몇 년 동안 가장 낮은 난이도를 했던 게 118회였어요. 118회 때 합격생이 엄청 많이 나왔죠. 14%인가 뭐 이렇게 역대적으로 뭐 나오기 힘든 어떤 합격이 나왔었는데, 그때 난이도가 하였어요. 하. 네, 그때 난이도가 하였다고, 하. 그죠? 기출문제만 잔뜩 나오고, 기출문제도 쉬운 문제만 다 나왔어요. 네. 그때보다 조금 약간 어렵게 나왔죠. 약간 어렵게. 그래서, 뭐 제가 하나 뭐 찍어보면 합격률은 10에서 13% 사이 있지 않을까. 이번에. 네. 만약에 틀리면 그걸 지워주세요. 만약에 틀리면 10에서 13%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험장을 많이들 결실을 많이 하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100명 정도 본다 그러면 한 10에서 13명 정도, 그 정도 예측을 해봅니다. 그 좀 더 보면 한 15명까지 가는 거죠. 한 110명, 120명 가면. 자,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만약에 틀리면은 바로 삭제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개략적으로 저랑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면서 경향을 파악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뭐 이거는 제가 지워도 되겠죠? 자, 그죠? 어차피 유튜브에 다 뜨니까, 그죠? 유튜브에 다 뜨니까. 자, 1번 문제부터 보면, 자, 1번 문제 여러분들, 우리 흔히 얘기하면 생기초 문제죠. 네, 토리첼리 정리. 그죠? 토리첼리 정리는 여러분들이 베르누이와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의 두 가지 갖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죠?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압력, 즉 정압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위치압이 달라졌을 때 그 위치압의 손실분만큼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동압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아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자, 5 in 5. 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나오지 않은 신규 문제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죠? 말 그대로 5 in 5 공법이에요. 5 in 5. 5. 그죠? 이게 맞나? 파이프? 그죠? 이거 댓글 달려요. 파이프도 못 쓴다고. 그죠? 5 in 파이프. 파이프 안에 파이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관점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파이프 앤 파이프가 두 가지 관점으로 풀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급수 급탕 쪽에 쓰는 일반 건축물에 쓰는 관이 하나 있고 요 파이프 앤 파이프가 그 다음에 상하수도나 지역 난방에 쓰는 파이프 앤 파이프 개념이 있습니다. 네. 뭐 상하수도는 여러분들이 뭐 지역 난방, 상하수도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급수 급탕 쪽에 쓰는 이제 PIP, 파이프 인 파이프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름관이라고 하는 CD관 있죠. CD관. 뭐 전기에만 쓰나요? 그죠? 네, 주름관이라고 그죠? 네. CD관이 있어요. 그죠? CD관 안에다가 PB관을 삽입해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 특징을 보면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 시공이 간편하다, 뭐 시공이 빠르다, 그 다음에 구조물에 이 PB관 자체가 구조물하고 뭐죠? 간섭이 적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특징이 나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역 난방하고 상하수도는 우리가 PIP 개념이 자, 우리가 뭘로 배웠죠? 파이프? 네. 거기 잘 써놨잖아요. 그죠? 네. 뭔가 지금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외관 있고, 그 다음에 내관 있고, 그 사이에 뭐를? 인슐레이션을 갖다는 형태죠. 그죠? 네. 동영상에서 설명했죠? 그죠? 그죠? 외관, 내관, 그 다음에 보온재. 그래서 요거를, 고득점을 만드는 PIP 공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급수구탕 일반관에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어디? 지역 난방이나 상하수 쪽에 쓰는 거를 분리해서 답을 해줬으면 상당히 정확하게 답을 해주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네. 뭐 지금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요거 한번 듣고 요거 보면 뭐 아주 편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가면 신기한 문제 나왔죠. 에어필터의 포집 원리 중 관성 효과 및 확산 효과. 아마 정규반이죠. 그 정규반에서 마지막 날, 시험 보기 마지막 날 강의한 게 요 강의일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그래서 뭐, 그게 생각이 나셨으면 이제 쓰는 거고. 그죠? 요 관성 효과, 즉, 포집을 하는데, 관성적인 힘에 의해서 포집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확산 효과에서 포집이 되는 게 있더라. 관성 효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놈이 가던 방향을 그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이죠. 그러면, 이것의 특징은 그 입경 자체가 크고, 그 다음에 입경의 속도가 빠르면, 얘는 관성은 훨씬 더 커지면서 갖다 붙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제가 전교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저처럼 이제 무거워 보이는 사람, 실제 무겁습니다. 무거운 사람들이 뛰가는 걸 막는 거하고, 그 다음에,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람이 뛰가서 막는 거, 어떤 게 더 힘들죠? 제가 뛰가서 막는 거 더 힘들죠. 그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관성력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입경의 크기와 그 다음에 입자의 중량, 그죠? 그 다음에 유속, 이런 것이 클수록 관성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산 효과는 브라운 효과라고 얘기를 했죠. 입자가 작은 것들이 퍼져나가면서 붙어나가는 효과. 이건 완전 반대 개념이죠. 입자가 아주 미세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아주 작아야 이러한 브라운 효과, 즉 확산 효과에 의한 포집이 더 활발해지겠더라라는 겁니다. 네. 자, 요 두 가지 개념이었어요. 이 문제가 대체로 수업을 안 들었으면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죠? 아무 얘기도 아니지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자, 충류 치출구의 치출기류 사역. 땡큐 문제죠. 그죠? 예. 요거는 뭐 제가 별도 설명 안 드릴게요. 예. 뭐,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전부 다, 이거 정도는 다 알고,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시험 문제에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좀 적은 것들이라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좀,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바로 유튜브를 꺼버리겠죠. 그죠? 네.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네, 편하게 보시면 되고. 자, 5번, FMS. 자, FMS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 관리. 영어로 보면, 자,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영어를 잘 안 하는데, 네, Facility입니까? 네, Facility Management System. 그렇죠? 시설 관리 시스템이다. 라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FMS 개념으로 해서 시설물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심지어 이제 건물들이 전부 다 사이트, FMS라는 사이트에 전부 다 내역서와 그 다음에 시설 도면들이 전부 다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물 관리할 때 그거를 보고 우리가 관리를 해줘요. 네. 자, 그래서 FMS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만약에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기서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판단했다고 하면 여기다 대제목으로 기계설비법과 관련된 FMS 이런 내용들을 넣어줬다고 하면 상당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계설비법의 제정에 따라서 기계설비법안에서 가장 중요하다 보는 유지관리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의도를 갖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시설물 관리에서 연장돼서 에너지 분야로 간 게 바로 BEMS입니다. BEMS. 그래서 그게 BEMS, 그죠?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FMS 중에 한 분야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말로 다 해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 6번 문제. 배관의 보온재 종류 및 구비 조건에 대하여 설명해라. 상당히 쉬운 문제였죠. 자기가 알고 있는 배관 보온재 3가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자, 제가 거기다 제시한, 지금 교재 제시한 거는 예시예요. 다른 거 알고 있는 보온재 적으시면 됩니다. 네. 가급적 저는, 우레탄이나 이런 쪽은 안 적었어요. 저는. 그죠? 불나니까. 안 적었는데, 가급적 이렇게 적어주세요. 무기재 위주로.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무기재 위주로 적어놨죠. 자, 세 종류 적고, 그 다음에 구비 조건에서 이 문제가 왜 나왔겠느냐라는 거를 좀 판단해 보자고요. 이 문제가 갑자기 보온재 구비 조건이라고 왜 물어봤겠냐 이거예요. 이번 화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가 그 문제에서 연관이 돼서 나온 거죠.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 때려줘야 되는 것은 불연성이죠. 불연성. 그 다음에 사용 온도. 그죠? 이쪽 부분에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줬다고 하면 또한 좋은 점수가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출제자가 뭘 의도하는지, 왜 이게 나왔는지, 그걸 순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저도 이제, 분석하다 보니, 예, 그렇게 나온 거니까 쉬운 건 아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문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기한 문제죠. BTO 방식과 BTL. 그렇죠? 요거는, 저희가 그 시험 직전에 제가, 모의고사반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예, 문제를 냈던 문제가 그대로 나와갖고, 그리고 설명을 이제, 당시에 진행을 했었죠. 정규반도 했죠? 정규반도 BTO, BTL 했나요? 그죠? 네. 자, 그렇게 했었고. 자, 이건 BTO 방식과 BTL 방식. 자, 요거의 취지는 SOC, 즉, 뉴딜 사업.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부 주도 사업. 정부가 주도하는 어떠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하는 방식 2가지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영어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BTL, Build Transfer Operate.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build라고 하는 것은 짓는 거죠. 누가? 민간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제가 그 말까지 했는데 SPC다. 그죠? SPC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Special Purpose Company. 그죠? 그래서 특별한 특수 목적 회사. 그죠? 특수 목적 회사라는 거죠. 예?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거는 저기 안 되니까. 특수 목적 회사가 왜 탄생해요? 일반 기업이 그냥 들어가게 되면 망하면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에 들어가서 짓고 그 다음에 지은 것에 대해서 운영비를 회수하는 방안이 나온 건데, 자, 먼저 짓고 그 다음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은 자, 자, 그 시설물을 국가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네, 국가한테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운영권을 갖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자기가 지었던 건설비를 뽑게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BTO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고속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 지어놓고 자, 고속도로, 자, 주고, 국가 걸로 주고, 그 다음에 톨게이트는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이 방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BTL 방식.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방식입니다. 그죠? 우리가 짓는 사람이 수입을 뽑는데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방식인데, 짓고, 그 다음에 넘겨줘요. 국가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국가에 넘겨주고, 자, 임대료 명목으로 우리가 리즈 비용을 받죠. 네.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수입이 좀 보장되어 있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BTO, BTL. 자, 교재에다 제가 비교를 해놨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 보면 덕트의 종횡비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이걸 한 페이지를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상당히 이제 힘드셨을 거예요. 네, 저는 골자만 이제 갖다 놨었는데,
자, 일단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장변과 단변의 비다라고 하는 거는 단장변 간에, 즉 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1대4, 그 다음에 1대8 최대. 자, 요 개념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건 뭐냐면 이 장단변비, 즉 레이시오가 클 경우와 그 다음에 작을 경우를 비교라는 표를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기다 적어 놓은 거죠. 자, 컸을 때, 즉 레이시오 비가 종횡비가 컸을 때는 우리가 층고를 낮출 수가 있어요. 플래너 공간을 작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반면에 다른 건 다 안 좋아요. 다른 건 아니에요. 안정스러운 뭐 유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안 좋다. 이런 거를 이제 비교표로 해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는 차압 밸브하고 차압 유량 조절 밸브 이렇게 두 가지가 났는데, 쉽게 얘기하면 차압 밸브는 압력 조정 밸브고요. 그 다음에 차압 유량 조절 밸브는 유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위치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했다. 자, 우리 했다라고 보통 표현하죠. 했다. 자, 공급했다와 그 다음에 환수했다가 있죠. 환수했다. 자, 공급했다와 환수했다 사이에 들어가는 걸 차압 밸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네, 둘 간의 압력을 조절하는 차압 밸브.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공조기가 들어갈 거고요. 공조기. 그 다음에 주배관 쪽에, 주배관 쪽에 들어가는 걸 차압 유량 밸브, 유량 조절 밸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개가 달라요. 하나는 압력 조정, 하나는 유량 조절이에요. 네, 그 차이를 갖고 문제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해서 정리를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3번에 차압 밸브와 차압 유량 조절 밸브의 비교 부분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네. 자, 뭐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 EPI 부분. 네. 에너성지표 EPI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것도 뭐 상당히 여러분들 쉽게 푸셨을 거예요. EPI라고 하는 거는 점수를 매겨놓은 거죠. 얘네들이 에너지 절약을 얼마큼 잘했는지, 건축 부분, 기계 부분, 전기 부분, 신재생 부분 나눠서 점수 매겨놓은 겁니다. 점수 매겨놓고, 자, 그것의 점수 중에서 공공 부분 65점, 그 다음에 일반 부분은 74점 이상 맞아야 허가가 나죠. 허가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엑스트라로 3번에 에너지 성능 지표 기계 부분 검토 사항에서 쭉 적어놨죠. 그래서 아마 제가 요거 주문했을 거예요. 모의사반에서 또는 한 10가지 정도만 외워가자. 요게 예전에 이제 문제를 낼 때는 EPI의 검토 항목 10가지, 기계 부분 10가지를 물어본 문제들이 쭉 나왔었죠. 네.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은 물의 임계점이 나왔죠. 그죠? 참, 임계점은 알고, 우리가 뭐 흔히들 조금은 알고 있죠. 그죠? 임계점이 뭔지는, 그죠? 임계점이 뭔지는 알아요. 온도나 압력이 변하더라도 상변화가 없는 거, 물질 상태 변화가 없는 거. 자, 그걸 임계점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자, 압력에 대한 임계,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임계가 있죠. 그죠? 자, 압력에 대한 임계는 218 atm, 그 다음에 온도는 374.15도. 그죠? 네. 요거, 숫자를 뭐 지금 이제 한숨이 나오는데, 네. 아니, 이 숫자가 지금 여기는 임계점에 대해 설명해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임계점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쓰였으면 뭐 좋은 점수는 아니더라도 좀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추가적으로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을 체킹을 해주는 거죠. 네, 요 상평 곡선을 그려주면서 자,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 이것도 엄청 강조했던 문제네요. 어프로치. 그렇죠? 이 냉각탑에서는 어프로치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면 어프로치가 결국 뭐라고 그랬죠? 냉각탑의 효율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어프로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즉, 열교환을 한 냉각수와 그 다음에 입구 공기 간의 온도차를 어프로치라고 하기 때문에 이 어프로치가 붙어버렸다. 대항류에서. 붙었다라는 건 어프로치 제로라는 얘기인데, 어프로치 제로라는 건 100% 열교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으로 요거를 좀 부가적으로 요 내용 말고도 더 적어주셨으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고 지금 채점하지 마세요. 채점은 아니고, 요거랑 달리 쓰셔도 됩니다. 지금 채점 은연히 하게 되죠, 자꾸. 네, 지금 자꾸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네. 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TAP. 자, TAP의 필요성이 나오죠. 자, 이 TAP의 필요성도 역시 뭐하고 연결된 문제예요? 기계설비법이에요. 그죠? 네. 기계설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TAP.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착공 전에도 검토해라. 그 다음에 준공 전에도 검토해라. 그 다음에 유지 관리 상태에서 검토해라. 이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다 지금 기계설비에서 마련을 해 놓은 거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TAP라고 하는 것은 자, 실시 설계할 때쯤에 발주를 내서 최종적으로 준공 전에 완료를 시켜버리죠. 그죠? 네. 자, 그런 내용들. 필요하다는 이유는 결국 성능분에 대한 검토죠. 네. 감리입니다. 감리. 성능 감리입니다. 저 성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죠? 그게 이제 필요성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1교시는 쉬웠죠. 쉬웠다고? 제가 자꾸 쉽다고 그러면 또 댓글 달립니다. 네. 뭐 너나 쉽지 뭐 이런 거 댓글 달리니까 이제 더 이상 쉬웠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자, 그죠?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어요. 네,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2교시 부분을 넘어가면 2교시 1번은 아마 거의 뭐 전국에 계신 우리 수백 명의 기계설비 기술사를 보시는 분 중에 아무 선택을 안 했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풀비등이라고 하는 거. 일단 특성곡선을 그리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특성곡선을 그렸다고 해도 그 안에 내용을 갖고 풀어내기가 쉬운 건 아니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만 알고 좀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앞으로는 다시는 나오기 어려운 문제고요. 네, 요거는 건축기술설비기술사에서는 총체적인 유치유동이 없을 때 발생하는 비등 현상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 놓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비등의 구성 영역은 자연대류 비등, 그 다음에 핵비등, 그 다음에, 천이비등, 막비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였어요. 네. 어려운 문제였죠. 네, 어려운 문제였고, 굳이 이걸 선택 안 해도 다른 건 선택할 게 많았기 때문에, 네. 네, 선택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자, 지역능난방, 배관망 구성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문제를 보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능난방에 낼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문제를 냈을까.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뭐 그물망, 그 다음에 환상, 빗살, 그 다음에 방사 이런 형태로 해서 배관망을 구성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놀랬죠. 낼 문제도 많은데.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좀 소홀했을 만한 내용 중에 하나다. 그렇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소홀했을 만한 내용 중에 하나다. 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에 보면 공기조화기 자동지역 개통도를 그리고 동작 원리와 제어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제가 지금 거기 그려놨죠? 네. 그거대로 그리기는 어렵고요. 그죠? 네,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공기조화 개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이 정도 간략하게 그린 거죠. 그죠? 네. 공기조화 개통 일반적인 거 있죠? 우리가, 공기조화기가 있고, 룸이 있고, 그 다음에 나가고, 요거 있죠? 요거. 그죠? 요거 갖고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자, 어디서 디텍트, 온습도 디텍트를 여기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코일 들어가잖아요. 그죠? 코일 들어갈 때 코일 온도의 디텍터를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짧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풍량을 본다. 즉 FMS. 그죠? 풍량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만 이걸 간략하게 적어야 되지. 이렇게는 못 그리죠. 네, 일반적으로. 뭐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주셔도 되는데, 네, 간략하게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댐퍼 들어갈 거고요. 다. 댐퍼 들어갈 거고. 그래서 댐퍼에 대한 거 좀 해놓고, 댐퍼 조정이 들어간다. 라는 거. 자, 그 정도만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 뒤쪽에 보면 동작 원리 및 제어 있죠? 동작 원리 제어. 온갖 다 나와 있는 제어 부분을 제가 다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딱 요거를 좀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이 제어 부분을 안 다뤄보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는데, 딱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실내 온도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약 24도로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24도인데, 여름 24도인데 실내 온도가 냉방을 잘 해갖고 23도로 떨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뭘 닫아야 돼요? 네. 어떻게 되죠? 그렇죠. 팬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변풍량이라고 하면, 정풍량이라고 하면, 냉수 온도를 다운시켜야 돼요. 또 올려야 되죠. 그죠? 그게 제어입니다. 네. 자, 만약에 자기가 실내 온도가 책정했던 것보다 겨울에 올라갔다.
그럼 또 그 반대로 진행하면 되죠. 만약에 자기가 여름인데 자, 실내온도 24도로 맞춰놨는데 실내온도 25도, 26도로 올라갔다. 라고 그러면 급기팬 올리고 급기팬 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줘? 냉수 온도를 낮추고. 그게 제어예요. 네, 제어다. 자, 그러면 환절기야. 환절기 때는 우리가 외기 냉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뭘 닫아라? 환기 댐퍼를 닫는다. 그죠? 이렇게 닫는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합을 이제 컨트롤할 수도 있는데 혼합은 7대3 컨트롤이 보통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쪽에 공기가 더럽다. 생각보다. 더러운 것 같다. 더러운 걸로 책정이 됐다. 그러면 7대3 하지 말자. 조금 줄이자. 이런 식으로도 청정도 컨트롤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적어놨는데 요걸 제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룸 안에 제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주인공이죠?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사람은 어디 있죠? 룸이죠. 룸. 실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 온도와 습도와 청정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자, 여기 댐퍼 동작, 그 다음에 여기에 밸브 작동, 그 다음에 여기에 송풍기의 작동. 요게 바뀐다라는 거. 그 관점에서 정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 뒤집어 보면 상당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선택해서. 네. 개통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네. 자, 좀 팁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 4번을 들어가면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연료전지가 나오죠. 연료전지. 맞나요? 네. 자,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은 너무나 많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연료전지의 주인공은 누구죠? 물질의 주인공은 H2, 수소죠. 그죠? 그러니까 수소라는 놈을 만들어서, 자, 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수소를 통해서. 그죠? 자, 그래서 수소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에탄올이든, 그 다음에 뭐 메탄올이든 수소를 갖고 있는, H산으로 갖고 있는 놈을 끌어다가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끌어다가 쓰는데 수소를 증폭해서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계질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계질기를 통과한, 자, 증폭되어 있는 수소들, 즉, 많아진 수소들을 연료전지 본체에 들어가서, 자, 연료로, 즉, 전기로, 만들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쉬운 문제였고요. 쉽다고 하면 안 되죠. 다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만약에 발전 방안, 이런 걸로 마지막에 대제목을 하나 잡았다고 하면, 그죠? 요거는 왜 출제됐을까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연료전지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죠? 분산형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산형 발전.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이나 그 다음에 지열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자연 부분, 즉 자연의 컨트롤을 당하는 애들이에요. 맞나요? 네. 그 대신에 이러한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자연의 컨트롤에서 벗어나 있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생산이라든지 전력의 생산 이런 것들이 더 일정하고 균질화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대형 건물이나 그 다음에 소규모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연료전지를 갖고 분산형 발전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즉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정말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그죠? 우리는 달시 마이스바하라고 읽지도 않는데, 그죠? 네. 달시 마이스바하라고 문제가 나왔고, 이게 달시 마이스바하라고 해서 문제 못 푸신 분도 있어요. 그죠? 달시 웨버죠. 그냥 우리가 뭐 보는 건. 자, 유도하고 설명해달라라고 했죠. 제가 유도를 해놨어요. 네, 지금 문제에다 유도를 해놨죠? 그죠? 유도는 간단해요. 유도는 뭐냐면 베르누이 정리하고 하는 거예요. 베르누이 정리하고. 네. 베르누이 정리하고. 유도 한번 하죠, 뭐. 그죠? 유도. 자, 마찰 손실이 뭐죠? 뭐가 적어지는 거죠? 압력이 적어지는 거죠. 압력이 적어진다는 거는 뭐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위치압 생각하지 않고 이거잖아요. 그죠? 베르누이 정리가. 그죠? 그러면 일정하다고 보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손실이잖아요. 그죠? 손실이죠. 떨어지는 만큼이 손실이죠. 그죠? 그러면
PS의 손실, 즉 정합의 손실은 뭐에 비례하더라? 2분의 로우 V 제곱에 비례하더라. 이 식이 하나 꽂히고, 그죠? 그 다음에 연속 방정식으로 가면 Q는 AV잖아요. 그죠? 네. Q는 AV예요. 그러면 V가 올라가면 단면적은 다운되더라. 둘 간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더라. 라는 거죠. 그죠? 얘네 둘이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얘는 무슨 관계로 가요? 정합하고는 비례 관계로 가는 거죠. 죄송해야 됩니까? 네. 정합하고는 비례 관계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정합하고는. 거꾸로 보면. 네. 그 다음에 그럼 정합 손실하고는 어떻게 돼요? 다시 거꾸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대표하는 놈이 누구예요? 지금 달시아버 공식에서는 D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측류의 형상에 따라서 마찰 소식에서 F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다 나왔네요. F, D, 그 다음에 even 러브지. 그죠? 그러면 단위 길이당 압력 손실은, 그죠? D분의 1, 자, 마찰계수 F의 D분의 1의 2분의 러브 제곱. 지금 파스칼 단위로 합니다. 네, A, 자꾸 저 SI 단위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다, 저기 수도 개념을 좀 바꿔야 돼, 지금. 자, 그러면, 요건 단위 길이당이니까 단위 길이당을 하지 말고 넘기면 되잖아. 전체. 그죠? 마찰 손실. 델피는 D분의 L의 2분의 러브 제곱. 그죠? 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요거 2분의 러브 제곱은 이거를 PS하고 손실이 서로 비례한다는 거를 가속 손실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가속 손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가속 손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것 때문에 선택 안 했을 거예요. 유도하라는 말은 원래 보통 잘 선택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네. D에 대해서 D 학생인가 이렇게 D 자승인데 저거를 그냥 D로 보통 유도할 때 얘기를 합니다. 네. 단면적 개념은 그냥 D 개념으로 가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유도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직관의 달시 웨버, 그 다음에 곡관의 달시 웨버. 자, 곡에 발생하는 원인. 그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짓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 공기순환 방식에 대한 다음 설명을 해봐라. 요것도 우리가 정규반에서 직전에 수업 받았던 거죠. 그죠? 네. 측류 방식, 뭐 패키지 방식, 그 다음에 뭐, 덕트 컨벤션, 뭐 수직 측류, 수평 측류, 뭐 이런 방식들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2번의 FFU, 즉 팬필터 유닛 시스템, 즉 패키지 상부 FFU 방식을 물어본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물어보고 제가 요게 뭐랑 비슷한 원리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집에서 갖다 놓는 공기청정기와 비슷한 원리다 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순환 공기를 우리가 안에 있는, 즉 룸 안에 있는 하원항습기에서 뿌려주고요. 뿌려주고, 자, 그 룸으로 들어온 공기를 다시 어디로? 팬필터 유닛으로 넣어서 헤파 필터 통해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죠? 네. 이 스타일.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업대로 했으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었을 거예요. 지장 있었나? 그날 배운 게 몇 문제가 나왔어요. 시험 직전에 배운 게. 그죠? 특이하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2번 뭐 개통도 됐고, 3번에 온습도 및 청정도 유지 방법. 여기서 이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환기수예요. 이쪽은. 네, 클린룸은 환기수 제일 중요하다고. 그 환기수가 우리가 NT, 즉, 델T분의 30. 델T분의 30. 즉, 실내 공기 허용 온도차. 그래서 클린룸 안에 허용 온도차를 몇 도 줄 거냐. 라는 거에서 이제 환기수를 뽑는 거죠. 그죠? 순환 횟수를. 자, 그 내용이 하나가 크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클림의 4원칙을 좀 준수해달라. 청정도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에 헤파 필터에 대한 주기 점검 및 청소. 그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놓기는 뭐 분진 유지 용량 뭐 이런 말까지 쭉 써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건축적 계획, 그 다음에 설계상 주의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아마 요게 아마 페이지로 보면은 제대로 쓰면 3페이지가 넘어갈 거예요. 만약에 이걸 썼다고 하면 이 문제를 3페이지 넘어가겠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교시. 자, 여기 소방 문제였죠. 네, 소방 문제. 자, 공동주택의 소화용수와 음용수용 저수조가 별도 설치되어 있다. 개보수하면서 저수조를 겸용으로 설치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자, 이 문제 왜 나왔을까요? 이 문제는 내진 문제예요. 내진하고 연관된 문제예요. 내진하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설비 분야는 뭐를 포기한다고 그랬죠? 지진이 나더라도 사용성은 포기한다. 무너지지만 말아라. 다치게 하지만 말아라. 그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거죠. 근데 소방은 뭐예요? 사용성까지 확보가 돼야 돼요. 그 중요도가 얼마다? 특을 줘요. 1.5를 준다고. 그래서 수조가 겸용이 되게 되면 자, 그 수조 안에 있는 물을 갖고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수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절대 파손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진 설계 부분에 중요도에서 1.5를 감안한 설계. 자,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자, 사수. 즉, 소방용수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건물이 끝날 때까지 테스트할 때 빼고는 거의 쓰면 안 되죠. 쓰면 안 되죠. 쓰면 안 되죠.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뭐가 되냐면 사수화가 돼요. 소방배관이 밑에 들어가 있거든. 그죠? 음용수가 위에 들어가 있고. 자, 그래서 소방배관 쪽에 있는 물들이 대류가 안 되면서 사수화가 됩니다. 이 사수화 부분이 되게 되면 물이 뭐 어떻게 되죠? 썩어요. 근데 물이 썩으면 소방 쪽에서 스프링클러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제가 소방기술사 분들 몇 분 앉혀놓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감이 막 떨어지고 그래요. 얘기하다가 그런 것들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이 사수 부분을 돌려줘야 돼요. 대류 부분을. 네.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소방 쪽에 유효수량이라고 하는 거를 확보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 자, 그런 것들에 맞춰서 답을 해줬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소방 저수조를 푸는 문제죠. 그죠? 네. 소방 저수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제목으로 뭐 채수구 또는 흡수관 투입구, 소방차가 와갖고 뭐 꽂고 진행을 해줘야 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내진 기준, 그 다음에 수질 관리, 소화용수 역류 방지, 그 다음에 가압송 수방 장치, 유효수량, 그리고 자, 소방용수의 사수 발생 방지. 이걸로 해서 정리를 했죠. 저도 이 문제를 만약 만났다. 못 풉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왜냐하면 소방 쪽은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공부해야 됩니다. 네. 자, 어떻게 잘 했나요? 비슷하다고? 좀 답을 하나 더 주십시오. 나중에 개인적으로 비슷하다는 표현은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인데. 네. 자, 됐고요. 자, 문제 2번. 자, 여름철 공조 시 치출 공기와 실내 공기의 온도차가 너무 크면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공기선도상의 상태 변화 선도를 그리고 설명하시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기계설비 쪽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 이 접근 방법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EDT죠. EDT. 결국 거기 나와 있는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 방 안의 온도는 24도인데, 치출기는 14도짜리가 치출되니까 자기가 너무 춥다 이겁니다. 주변 공기보다 자기가 국소적으로 추운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콜드 데프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콜드 데프트는 그래서 겨울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소 온도, 주변 온도보다 자기 온도가 낮은 겁니다. 그 다음 콜드 데프트를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무언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려면 EDT에 대한 개념, 즉 유드래프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에 요 그림 나오죠? 그죠? 네. 곡소 풍속, 그 다음에 여기는 드래프트 차. 자, 이 사람이 지금 실내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사람은 아마 요쪽에 지금 가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쾌정역이고요. 쾌정역인데 자, 온도도 낮고 자, 기류도 많고 해서 요쪽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이 사람의 상태점이. 요게 콜드래프트 영역이라고 했죠? 여기가 EDT 영역이고, 쾌적 영역이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 주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맞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즉 기류를 낮춰주거나 즉 저속으로 뿌려주거나 자, 그 다음에 드래프트 온도차를 줄이거나 즉 저기 나오는 바람을 14호짜리를 좀 높여서 내보내거나 이 두 가지 방식을 써서 우리가 이 사람의 불쾌 기류를 최소화시켜 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치취율 기류 최소화, 즉 치취율 기류 풍속을 낮춰준다. 그 다음에 자 온도를 낮춰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도를 낮춰준다고 하는 거는 온도를 높은 놈을 저한테 주면은 이게 냉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안 되죠? 될 수도 있죠. 뭐, 이게 원래 안 되죠. 그럼 피드백이 오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그게 돼 있는데 지금. 피드백이 지금 다 마스크 속에 있어갖고. 네, 안 되잖아요. 그죠? 온도를 높여서 냉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현열을 포기하고 뭐를 컨트롤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잠열로 컨트롤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습도를 낮춰서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무슨 컨트롤 간다? 제열 컨트롤로 가달라. 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스콩 선도도 제열 선도 쪽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온도를 높여서 보내는 방법 중에 데시칸트가 있어요. 데시칸트. 자, 데시칸트 쪽으로 자신 있으면 데시칸트 쪽으로 한번 가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간, 예를 들면 이게 영화관이나 그리고 이 경사면에서는 네네네. 오른쪽에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네. 영화관은 이런 문제가 뭐 단골로 나오고. 위치마다 틀리니까 어차피 그렇죠. 여기는 바로 밑에니까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대공간. 그죠. 네, 대공간이고 우리가 쉐이드, 즉 냉방에 이제 공조의 쉐이드 부분이 생기는 공간 같은 경우가 많은 때 이런 게 지금 발생을 하죠. 그죠. 네. 쉐이드 공간이 많다는 건 이쪽은 덥고 이쪽은 엄청 춥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쪽은 엄청 춥고 이쪽은 엄청 덥고 하는 걸 뭐가 낫다고 그래요? ADPI가 낫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균등도. 그죠? 그런 얘기까지 뭐 다 써줬으면 더 좋은 담화이 될 수 있었는데, 네. 한숨 안 쉬어도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 생각은 기술사는 답이 없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 생각. 저희 그 시험 볼 때는 이게 3번에 네. 제가 그냥 쉽게 해서 선도 그리고 그렇죠. 미팅해서 네.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ADPI가 그건 이제, 저는요,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바로 보지만, 전 이걸 보고 계속 이 뚫어져라 보면서 의도를 계속 파악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생각을 하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주고 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저도 시험장 가면 막 쓰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재료질 건축물 인증 요건을 설명하고 적용 방안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설명해라. 인증 요건 세 가지는 무조건 암기하고 있었죠. 그죠? 뭐 1뿔뿔. 그죠? 효율 등급 1뿔뿔에, 그 다음에 자립률 20%에, 그 다음에 뱀스나 뭐 전자식 미터링 설치해라. 자, 그 내용 있었고, 그 다음에 적용 방안 분야별로 해라. 자, 요거는 뭐 패시브, 그 다음에 액티브, 그 다음에 뭐 신재생, 이런 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쳐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4번. 커미셔닝. 그죠? 커미셔닝의 단계별 수행 내용을 설명해라. 여기까지만 나오면 우리가 암기했던 내용을 쓰면 되는데 여기에 친절하게도 단계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설계, 시공, 준공. 그죠? 네. 단계까지 얘기했고 이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지금 뭐 답안지에다가 설계 전단, 준비 단계, 설계 진행 단계 뭐 나눠놨는데 이건 뭐 제가 이제 혼자 작성하면서 디테일을 준 거고요. 여러분들이 안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문제 5번. 똑같은 문제 또 나왔어요. 네, 지난 회차하고 똑같은 문제 또 나왔어요. 왜냐면 음압, 2016년도에 메르스가 터졌을 때 메르스에서 두 번 연속 나왔습니다. 2회차 연속 메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압 문제가 총, 지금, 최근에 3번이 나왔습니다. 네. 똑같이 이번에 2번 나왔고요. 자, 그 전에 음압의 위생에 대해서 한번 나왔었어요. 네. 자, 요거는 뭐 별도로 설명 안 드릴게요. 음압을 저번에 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2.5파스칼의 음압차를 갖고 진행하고 단독 급배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해기 공조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헤파 필터의 성능에 대한 상당히 우리가 뭐죠? 성의를 기울여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안점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펌프의 종류 중 원심 펌프에 대해 사항을 설명해 달라.
자, 아마도 이 문제는 원리, 그 다음에 종류까지는 우리가 이 기사형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소방 펌프라 소화 펌프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선택하기 좀 꺼려질 수 있는, 그래서 3교시가 전체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원리 같은 경우는 임펠러 회전하면서 진공압을 만들어주고 그 주변압보다 낮은 압, 그래서 주변압이 높아지니까 그쪽에서 물이 쭉 빨아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차압 발생에 따른 토출이 이제 원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종류 부분은 볼류트, 터빈, 볼,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펌프가 있으면 다른 펌프 적으셔도 크게 지장이 없었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펌프와 소화 펌프의 차이는, 자, 일반 펌프, 소화 펌프, 펌프의 토출량 변화에 대해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네. 더 다양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토출량 늘어도, 양정의 감소가 제한적으로 돼야 된다. 즉, 양정의 감소가 어느 정도 이상은, 즉, 양정을 어느 정도 이상 지켜줘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됩니다. 네. 물론 소방기사분들이 보셨으면 저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적었겠죠. 그죠? 여기만 엄청 많이 적었죠? 많이 적으셨죠? 그림도 막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교시 서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교시 같은 경우 1번 문제, 또 쉬운 문제 나왔죠? 결합통기관 개통도 그리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요. 개통도 그대로 여러분들 해석해서 밑에서 적으시면 돼요.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곳에서 분기돼서 Y관을 사용해서 분기해서 올라간다. 라는 거고, 위쪽에서는 자, 해당 밑에 층 슬라브에서 1m 위에서 자, 분기해서 마무리하는다. 요거였죠. 그죠? 그림 그대로 해석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문제 2번도 무지하게 쉬운 문제였죠. 근데 문제 2번을 헷갈리게 하는 그 문구가 있었죠. 치출구의 종류를 얘기해봐라. 그죠? 네, 치출구의 종류를 얘기해봐라. 그죠? 자, 이건 바닥 치출구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닥 치출구 형태를 여러분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덕트형이냐, 그 다음에 펜을 달고 있는 치출구 형태냐, 아니면 펜이 없는 치출구 형태냐.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바닥벽 급기, 즉 바닥에서 라인형으로 나오는 급기 형태냐, 아니면 여왕같이 자리 퍼스널에서 나오는 급기 형태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네. 자, 이 문제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쉽다고 하면 되죠. 네.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건설사업관리 CM이죠. CM. 자,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의 정의, 그렇죠? 떠올려보면 CM이란 건설업의 전 과정인 사업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자, 유지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와 계약을 통하여 수행하는 건설사업 관리 제도입니다. 건설사업 관리 제도예요. 제도. 네. 자, 그래서 건설사업 관리의 업무 내용을 저는 제가 답안지를 지금 적었는데 답안지에 업무 내용을 두 분류로 해서 적어놨어요. CM for fee와 그 다음에 CM and risk. 이 둘 간의 업무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 CM for fee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CM입니다. 네, 발주처가 CM 도급을 줘서 발주 옆에 붙어갖고 아무런 리스크 없이, 즉 금액, 계약된 금액대로 받고 우리가 조언을 해주는 사람, 그죠? 자, 그 다음에 CML 리스크는 뭐예요? 이 사람이 총괄로 넘겨받는 거죠. 총괄로 발주한테 총괄로 넘겨받는 거예요. 공사를 전체를 총괄로 넘겨받고 이 CML 리스크가 전체를 도급을 주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뭘 갖고 있는 리스크를 갖고 있는, 또는 손익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업무 내용을 두 가지로 제가 분류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공사 시행 단계로 건설하기 세부 내용. 요거는 옆에 있는 수행 업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 설계, 발주, 시공, 준공, 요거를 좀 순서대로 좀 잘 적었느냐. 물론 저 말 말고 다른 말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자, 근데 요 순서대로 다 정리를 하셨느냐라는 거. 자, 그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건축물 LCC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해달라. 자, 건축물의 LCC.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전생의 비용이죠. 그죠? 기획부터 철거까지 들어가는 총생의 비용을 LC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LCC 분석 전 단계 부위 효과. 자, 그래서 두 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죠? 설계 단계와 그 다음에 시공 단계로 나눠서, 설계 단계일 때가 조금 더 부위가, 조금 더가 아니죠. 훨씬 많이 부위 효과가 있더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LCC와 부위가 상관관계. 자, 효과적인 부위는 어떨 때? LCC가 최소화가 될 수 있을 때 효과적인 부위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최소화라는 개념이 두 가지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기 투자비, 즉 시공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 다음에 자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접점으로 가장 플러스된 것이 최소가 될 때. 그러니까 V라는 개념을 지금 우리 다 시공 단계에서만 검토를 하죠. 그러니까 시공비가 적게 들어간 V가 잘 된 걸로 되죠. 우리는 지금 그죠? 우리가 하는 건.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 유지관리 토탈까지 해서 즉 LCC 개념을 갖고 들어와서 LC가 최소가 될 때 V가 최적화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자, 이 문제는 업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 제품인데 상당히 고퀄리티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완전 공기 조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공조기의 냉동기, 그 다음에 보일러, 요게 이쪽에서 이제 코일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공조기 쪽에. 이 방식이 아니고 이게 이제 기존 방식이고 이 방식은 요 기능이 공조기 안에 전부 다 같이 혼합되어 있는 토탈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공기조화기 안에 일체화되어 있는 냉동과 보일러의 개념이 전부 다 일체화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공기조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원기기 일체형 공조기예요. 열원기기 일체형 공조기. 열원기기 일체형 공조기다 보니까 자,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초기 투자비도 적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도 편하고 공간 활용도도 좋고 그죠? 공간 안 차지하니까. 네. 그 다음에 배관부하라고 하는 즉 코일에서 발생하는 코일의 부하가 또 절감되고 즉 반송부하가 일부 절감되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것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되게 찬양을 다 해놨는데 네. 이게 찬양글로 적어야 좋은 점수가 나오는 문제였어요. 왜냐면 이 의도를 낸 게 좋게 좀 써달라고 한 의도죠. 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봐서 상당히 좋죠.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의도가 상당히 좋다고. 의도가 좋아요. 네. 의도가 좋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저기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 일반적인 상대적 비교 보죠. 자, 시공기간도 완전 공기 조화 방식이 짧고, 그 다음에 초기 투자비도 적게 소요되고, 그 다음에 관리 편의성도 좋고, 공간 활용성도 좋고, 그죠? 네. 제가 적극 홍보했습니다. 그죠? 네. 이 답안지를 이 업체에서 갖고 가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이거 아마 저걸 쓰면 돼. 네, 홍보자료. 네. 제가 잘 홍보자 만들었으니까요. 이게 상용화가 만약 되면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일종의 예전에 히트펌프, 즉 사방 밸브를 달고 있는 히트펌프의 뭐죠? 발전작이에요. 히트펌프 발전작이라고.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요 발전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상용화 된다면 나중에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업체 명이 딱 뜹니다. 자, 문제 6번님 마지막 문제죠. 자, 건축물의 기계 설비 내진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저는 답안지를 처음에 이제 지진 대응 원리를 면진, 재진, 내진을 갖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시 고려사항에서 뭐 설계, 기기 선정, 기초, 뭐 앵커벌, 그 다음에 내진 스토파, 배관의 내진에서 쭉 적어놨었는데, 자. 내진 설계 시 고려사항.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답안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문을 드렸던 게 있어요. 그죠? 모의사반하고 정규반에 다 주문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 기계 설비의 내진 설계는 첫 번째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2차 피해 경감이에요. 즉, 사용성은 포기한다. 2차 피해 경감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관점에서 보통 이루어진다. 즉, 내진과 면진을 갖고 진행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내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의 결속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단하게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면진이라고 하는 것은 방진 스프링이라든지 약간의 이격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속된 것이 대부분이 기계 설비 쪽에서 쓰이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이 내진과 면진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좋은 답안이 나올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도 보면 기초, 내진이죠. 그 다음에 앵커볼트, 내진이고요. 그 다음에 내진 스토파, 그 다음에 방진제, 그 다음에 익스펜션 조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면진 쪽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문제풀이를 마무리했고, 자 매번 느끼지만 문제풀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한 1시간이면 다 40분? 이렇게 끝냈는데 지금 뭐 1시간이 또 훌쩍 넘어갔는데요. 일단은 이 시험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 자료는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딱 듣고 나서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는 문제들이 몇 문제 있었을 거예요. 아, 저렇게도 풀어나가는구나 문제를. 그거는 제 생각대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제가 갖고 있는 주관을 갖고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일 수도 있고 여러분 답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답은 없습니다. 기술사는. 그래서 꼭 이 답안지에 틀리다. 요거랑 맞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점수 맞는 데는 또 다른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기 앞에 나 떠드는 사람의 하나의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주안점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문제들은 당분간은 안 나올 문제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즉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는 안 나온다고 보시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갖다 넣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